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김정아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8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주제인 노동사건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모실 텐데요.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3년 동안 이제 법률 지원과 소송구조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곳에서 3년간 일을 하면서 외국인분들 그리고 이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익혔던 그리고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특히 노동사건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과 법률 상담을 해오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노동사건과 그 전문 분야이신 노동사건과 대처법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한국에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불법 치료자라고 잘못된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이제 미등록 치료자라는 표현이 맞죠. 네. 미등록 치료자이신 외국인분들조차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는 외국인이다. 너는 이제 미등록 치료자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랑 별개로 이제 2가지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분들은 고용 과정에서 외국인 고용법이나 출입국 관리법 이런 좀 특별한 법들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요. 내가 새롭게 취직을 하는 곳이나 혹은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출입국 사무소나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문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면요. 저희 센터에서도 옛날에 한 유학생분을 단기 이제 고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좀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거든요. 뭐 초과학기는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계셨고 유학생분은 그걸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저희가 채용을 했으면은 위법하게 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모르는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취업을 하거나 할 때는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2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2번째는 사실 외국인 분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기보다도 이제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좀 특이한 면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곳이 농장이나 그런 뭐 축산업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이나 휴일 같은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내가 만약에 4인 이하 저희가 좀 5인 미만이라는 표현도 쓰고 4인 이하란 말도 쓰는데 똑같은 말이지요. 네.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의 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용 제외가 돼요. 해고 예고라든지 휴업수당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꼭 확인하시는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민들도 근로기준법 범위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뉴스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임금 체불 그리고 그 임금 체불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좀 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이란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부터 이주민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요.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 근데 여기서는 월급뿐만이 아니라요. 휴일근무 수당 같은 각종 수당들을 포함해서도 못 받는 경우에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1년마다 1년씩 일을 할 때마다 이제 1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퇴사했을 때 일한 기간에 1년마다 한 달치 월급. 이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도 이제 임금 체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만 못 받을 때 임금 체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임금 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출국 만기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회사 사장님들이 그 외국인 분들께서 출국할 때를 대비해서 약간 퇴직금 보험 같은 걸 드는 건데요. 아셔야 될 게 출국 만기 보험이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적으면 더 받을 게 있다는 뜻이겠지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꼭 사장님으로부터 받아내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금까지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채불 늦게 지급받는다라고 하면 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들이 또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고용노동부에다가 하는 이제 진정 절차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외국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선주민들도 다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한국에 있는 노동관서, 노동청에다가 네. 못 받은 돈을 받아내도록 신고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만 설명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뭔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했는데 네.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진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진정서. 그래서 내가 내 정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은 회사와 사장님의 정보가 무엇이고 내가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씁니다. 뭐 못 받은 월급일 수도 있고요. 네. 못 받은 수당일 수도 있겠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다면 훨씬 좋겠죠. 네. 증거라고 하면 뭐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통장 내역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나한테 돈을 줘야 될 회사가 있는 곳에 노동관서에다가 노동청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노동청에다가 이제 그 팩스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제출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조사가 시작되면 저도 조사를 받고요. 이거 진정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 번쯤은 내가 꼭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못 받았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장이나 사업주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결과 네. 만약에 정말로 못 받은 돈이 인정받았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을 또 작성하게 됩니다. 조금 풀어드리면 못 받은 돈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한국의 노동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못 받은 돈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네. 사장님이 직접 돈을 주겠죠. 그 과정에서 처벌 안 받고. 가끔은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아.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혹시 소액 체납금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못 받은 돈을 나라에서 대신 일시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 못 준다라고 버틸 때 네. 돈을 당장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요거는 그 외국인 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네. 절차에 대해서 안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대신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와서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꼭 잊지 마셔야 될 거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요것을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만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 뭐 소재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센터에 노동청 진정 절차가 끝나고 방금 말씀드렸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오신 분이 자기 소액체당금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2년 내에 판결문을 받지 않으셔가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셨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나는 한국 정부 노동청에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거쳤는데 왜 나는 이거 안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꼭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액체당금이 내가 못 받은 돈을 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대 상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1,000만 원도 모든 1,000만 원이 아니라 월급의 경우에는 내가 못 받은 마지막 3개월치 월급, 퇴직금의 경우에는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7개월을 못 받았고 그리고 일도 내가 7년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으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판결문과 1,000,000원.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일하는 곳은 다소 여러 곳 다양하게 있을 것 같지만 또 심심찮게 저희가 접하는 것이 산업재해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심하면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많은 미등록 치료자분들이 나는 미등록 치료자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 분들도 네. 내가 외국인인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미등록 치료자 분들조차도 우리는 뭐다? 산업재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네. 사업주들이 우리는 산재 보험 안 들었어. 그래서 산재 신청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했던 안 했던 산업재해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산재 신청은 이제 그 관할 청에다가 뭐 산재 신청 서류를 써가지고 제출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서류적인 작업인데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치셨을 때 꼭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산재 신청을 할 때 이거 산재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처음에 다쳤을 때 받았던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실 때 내가 왜 다쳤는지, 어떻게, 언제 다쳤는지, 어디서 다쳤는지를 꼭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외국인 분들은 언어 때문에 어려우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꼭 주변에 뭐 도움을 받거나 통역을 하거나 하다못해 뭐 인터넷 번역기라도 쓰셔가지고 내가 일하다 다쳤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지원했던 한 이주민 분도 이제 난민 신청 중이셨던 외국인 노동자이셨는데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굉장히 크게 베이시는 그런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베이신 다음에 진찰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우리는 그 산업재해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산재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고 뭐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를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사업주분들이 일을 못하니까 해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은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더 항의를 못하니까 그냥 잘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산업재해는 내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그 분들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산재 승인도 받아가지고 좀 보상을 받으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 사례를 좀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이주민들이 꼭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장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이제 이직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꼭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외국인 관련된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특히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E9, 흔히 이제 고용허가제 부르는 제도로 오신 외국인 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저보다 이주민 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E9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업장 변경을 3번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3번 바꾸는 과정도 내가 퇴사 신고를 따로 해야 되고요. 취업하기 준비하기 위한 그 기간도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기간 내에 또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하고 나시면 다시 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런 것들을 그 각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가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꼭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 사업주에 의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책임 없는 사유, 내 책임이 아닌데 사장님 신고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실제 저희 센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분이 이제 이직을 하셨고 네. 근데 이직을 했던 회사에서 요 클릭을 좀 늦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 사이로 이제 기간이 도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잘못이 아닌데 네네. 그렇게 되셔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체류 자격을 회복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업주가 돈을 안 줬거나 네. 사업주가 나를 때렸거나 사업주가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직장 동료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다거나 뭐 아니면 회사가 망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 사유를 내가 정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증거들을 잘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증거를 모으는 방법들이나 뭐 증거와 관련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사업장 변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주민 분들이 이런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겪었을 때 꼭 내가 챙겨야 될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내가 일할 때 처음 사장님이나 사업주랑 맺었던 계약서 있잖아요. 네네. 그거 꼭 챙기셔야 돼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가끔 이 근로계약서를 안 주시는 분이 계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월급 통장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 내가 돈을 받았는지 돈을 안 받았는지는 통장 내역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사업주와의 대화 내역,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많은 분들이 네. 문자랑 카카오톡을요 잘 지우세요. 그리고 핸드폰도 잘 잃어버리세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뭐 백업을 하신다든지 삭제하지 마실 것. 마지막으로 긴급한 경우에는요. 네. 녹음 파일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녹음 파일이나 이런 녹취록도 나를 지키거나 방어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법적인 맞습니다. 문제가 혹시 없을까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남의 대화를 녹음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내가 대화하는 거는 괜찮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모든 뭐 대화를 다 녹음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나한테 명확히 돈을 안 주거나 네.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하거나 나한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녹음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대부분은 그 월급을 받을 때 통장으로 받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미등록 체류자, 뭐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통장보다는 현금으로 이렇게 맞아요. 사장님이 맞습니다. 주신다거나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증거를 이렇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일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뭐 월급 봉투 내역, 월급 내역, 근무 일지, 네. 나의 어떤 일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그냥 한번 짧게 있는 거 말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누가 봐도 이거는 꾸몄다기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자료다 라고 할 법한 사정이 있으면요 그것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네. 꼭 월급 봉투를 모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일을 했던 그 내역들 네. 혹은 월급 받았던 내역들에 대해서 네. 내가 손으로라도 좋으니까 네.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면은 좋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비자에 따라서 또 뭐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거기 체류 자격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까요? 네,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체류 자격은요, 네. 한국인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고요. 네. 또 어떤 체류 자격,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허가제, E9 같은 경우는 네. 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고용허가제로 오신 분들은 네. 사업장을, 그러니까 회사를 나라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뭐 큰 네. 문제 없을 수가 있는데 G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타 임시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단기간 일을 하실 때는 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꼭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네.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지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유학생 같은 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E7이나 그러니까 전문 취업이나 이런 경우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뭐 전공이나 조건이 맞는지를요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나의 체류 자격 그 비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출입국 사무소 네.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대기도 네. 오래 걸리고 당장 내일 계약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뭐 동네에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나 혹은 이제 다문화 센터 이런 데 가서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뭐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또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꼭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이주민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이주메스터 친구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비슷한 일을 겪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친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디서 도움을 얻었니? 혹은 어느 곳에 가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니?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만 이렇게 묻다 보면은 혹시 잘못된 정보를 또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을까요? 중간에 거쳐야 하는 절차라든지. 주변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어떤 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지 혹은 뭐 정부나 혹은 좀 공인된 그런 기관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그 기관의 어떤 설명하는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중으로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주민들, 근로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한 기관에 갔다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문을 두드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든 한 곳에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국에서의 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재호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 8가지 주제 중 노동사건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서는 부당한 처우에 놓인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와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함께 근로 현장에서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희 이재호 변호사님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